집안의 흉이야.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한 갓난아기의 운명을 바꾼 6번째 손가락.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는 깊은 산속절에서 홀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다름이라는 것이 정말 저주일까요? 세상이 기형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6번째 손가락이 놀랍게도 국제적인 화가를 탄생시킨 신의 선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버려진 아이가 자신을 버린 가족들과 마주하는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원망일까, 용서일까?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눈물과 감동이 교차하는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복판, 겨울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든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양지영이 진통의 고통을 견디며 마지막 힘을 쏟아내고 있었죠. 의사에 힘내세요. 조금만 더. 라는 격려 속에서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분만실에는 잠시 안도의 숨소리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받아든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의사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침묵했습니다. 오른손에는 5개가 아닌 6개의 손가락이 달려 있었어요. 선천성 다지증이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기에게 6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조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김만희 할머니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기영아라는 말이야? 진정하세요, 어머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만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야. 병실로 옮겨진 양지영은 아직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간호사로부터 아기의 상태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직접 아기를 보는 순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 아가. 양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기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김만희는 며느리의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집안의 흉이야.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조태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망설였어요.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조 씨 가족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6번째 손가락이 훗날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릴 붓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양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조태수는 복도를 서성이기만 했죠. 김만희는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말씀이. 조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양지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시어머니의 생각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솔직히 말해요. 버리자는 거 아닌가요? 조태수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양지영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어요. 9달 동안 품 안에서 키운 자신의 아이를, 세상에 나온 지 며칠도 안 된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만희는 집으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조태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양지영은 수유를 거부하며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조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김만희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절에 맡기자. 내가 알아봤는데 경북 울진에 불영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 주지 스님이 이런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더라. 어머님, 그건 다른 방법이 있어.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질 거야. 양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조태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서울역에서 울진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조태수와 양지영은 작은 보따리에 아기를 싸서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적막했고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양지영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입술에는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죠. 그 순간 양지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요. 키워봐요. 지영아. 하지만 조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버스가 울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추운 아침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불영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대웅전 앞 계단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요? 양지영의 마지막 간청에도 조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계단에 내려놓고 작은 쪽지를 함께 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택시가 멀어져 가는 동안 눈발은 점점 거세어졌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1시간 후 새벽 예불을 마친 도연화 스님이 대웅전 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묻힌 작은 보따리를 발견한 순간 스님의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부처님이 보내신 아이로구나. 도연화 스님은 아기에게 은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하수의 별처럼 밝게 빛나라는 뜻이었죠. 불영사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지만 은별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스님은 서울예술대학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 곳곳에는 아름다운 불화와 조각상들이 있었고 은별은 어릴 때부터 그런 예술 작품들에 둘러싸여 자랐죠. 은별아, 손 좀 보자. 스님은 은별의 6번째 손가락을 바라보며 늘 신기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스님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 5살이 되어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은별의 손가락을 보고 수군거렸고 특히 임동윤이라는 아이가 가장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임동윤은 은별보다 3살 많은 아이로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서 불영사로 온 아이였어요. 자신도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더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죠. 야, 괴물손. 너 정말 징그럽다. 6손가락 귀신. 저리 가. 임동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은별은 그때마다 자신의 손을 소매 안에 감추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서 놀던 은별은 물에 빠질 뻔한 작은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임동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6손가락이 있어서 힘이 더 센가 보다. 진짜 괴물이네. 그날 밤 은별은 법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도연화 스님이 다가와 은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은별아, 왜 울고 있니? 스님, 저는 정말 괴물인가요? 왜 저만 이렇게 생겼어요? 스님은 은별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별아, 너의 손가락은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단다. 5개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6개의 눈으로 볼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스님은 법당 한쪽에서 붓과 먹, 그리고 한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려보렴.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그려보는 거야. 은별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6번째 손가락이 붓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았죠. 은별이 그린 그림은 단순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는 장면이었는데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와, 은별아, 정말 잘 그렸구나. 스님의 칭찬에 은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가락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은별은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법당의 부처님, 산속의 나무들, 계곡의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죠. 임동윤이 여전히 놀렸지만 은별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의 손가락은 부처님이 주신 특별한 붓이야. 스님의 말이 은별의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은별은 조금씩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손가락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임을 깨달아가고 있었죠. 은별이 10살이 되던 해 울진군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도연화 스님은 은별의 실력을 믿고 출품을 권했어요. 은별아, 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은별은 용기를 내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은별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불영사에서 바라본 일출 풍경을 그리기로 결정했죠. 대회 당일, 은별은 화선지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크레파스나 수채화 물감을 사용했지만 은별은 먹과 붓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6번째 손가락이 붓을 더욱 섬세하게 조절해 주었고 그 덕분에 놀라운 농담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은별의 그림에는 새벽 안개 속에서 솟아오르는 태양과 그 빛에 물든 불영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먹의 농담만으로도 생생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은별의 그림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 나이에 이런 표현력이라니 정말 놀라운 재능이에요. 시상식 날 은별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장과 함께 받은 상금은 10만 원이었어요. 은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도연화 스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은별을 안아주었습니다. 은별아, 정말 자랑스럽다. 스님이 항상 말했지. 너의 손가락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은별은 상장을 꼭 껴안고 절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은별을 칭찬했고 처음으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임동윤이 은별을 불렀습니다. 야, 은별, 상장 좀 보자. 은별은 기쁜 마음으로 상장을 보여주었어요. 임동윤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임동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대상이라고. 임동윤은 갑자기 상장을 빼앗더니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은별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내 상장인데. 동정으로 받은 거야. 너 같은 괴물이 진짜 실력으로 상을 받았을 리 없어. 임동윤의 말에 은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감이 한순간에 바스러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너 불쌍해서 준 거라고. 6손가락 괴물 말이야. 은별은 찢어진 상장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임동윤은 더욱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정받고 살아라. 너 같은 기형은 그게 최선이야. 그날 밤 은별은 법당에서 혼자 울었어요. 찢어진 상장을 테이프로 붙이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동정으로 받은 걸까? 내 그림이 정말 별로였을까? 하지만 도연화 스님은 다르게 말해주었습니다. 은별아, 상처받지 마라. 동윤이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야. 자신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거란다. 하지만 스님, 정말 동정으로 받은 건 아닐까요? 그럼 은별이가 직접 확인해보자. 더 큰 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증명해보는 거야. 스님의 격려에 은별은 다시 붓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더욱 진심을 담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임동윤의 말이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싶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죠. 은별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어요. 자신의 6번째 손가락이 정말 특별한 선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형인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은별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도연화 스님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별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보는 게 어떨까? 내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은별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불영사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스님의 격려와 함께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구의 한 예술고등학교 입시에서 은별은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어요.
면접관들은 은별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했고 특히 6번째 손가락으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놀림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표현 기법은 처음 봅니다. 정말 독창적이네요. 은별은 당당히 합격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두려웠지만 곧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아림이라는 아이였어요. 밝고 통통 튀는 성격의 하림은 은별의 그림을 보는 순간 감동받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내가 그린 거야? 대박이네. 하림은 은별의 6번째 손가락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했죠. 너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 손가락 때문에 이런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은별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림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은별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손이라는 시리즈를 제작했는데 이는 말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 손의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작품들은 단순한 먹그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과 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죠. 지역 미술 전시회에 출품한 은별의 작품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6손가락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별명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은별아, 서울에서 갤러리 초대가 왔어. 담임 선생님이 가져온 소식에 은별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강남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신인 작가 초대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고등학생이 서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내 실력이 인정받은 거야. 은별은 기쁜 마음으로 불영사의 소식을 전했어요. 도연아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스님이 항상 말했지. 내 손가락은 부처님의 붓이라고. 하지만 그때 은별은 스님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어보려 했지만 스님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몇 주 후 하림이 심각한 표정으로 은별에게 다가왔어요. 은별아, 스님께서 병원에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 무슨 말이야? 암이래.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은별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을 키워주신 스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스님이 아프시다니요. 그날 밤 은별은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갤러리 전시회보다도 상을 받는 것보다도 스님의 건강이 더 소중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은별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별아, 걱정하지 마라. 스님은 괜찮어. 그보다 내 전시회 준비나 열심히 해라.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은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은별은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님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었고 동시에 그림을 통해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별은 드디어 서울 강남의 갤러리 미소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대표인 서도연은 은별의 작품을 보자마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특히 이 침묵의 손 시리즈는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요. 서도연은 3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은별의 외모나 6번째 손가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만 집중했죠. 전시회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어요. 은별은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어요. 작가님, 이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관람객이 은별의 대표작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 그림은 눈 내리는 절의 계단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는 장면이었어요. 제목은 버려진 것들의 노래였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은별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그림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별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전시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갤러리 한쪽에서 두 사람이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저 그림. 양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6년 전 자신들이 아기를 버린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눈 내리는 새벽, 불영사의 계단, 그리고 작은 보따리까지. 설마 저 아이가. 조태수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작가 소개를 다시 읽어보니 불영사에서 자란 여성 화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작품 설명회에서 은별이 붓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6번째 손가락.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6년 전 버린 자신들의 딸이 이렇게 훌륭한 화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어떻게. 조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별은 설명회를 마치고 갤러리를 둘러보다가 그 부부의 시선을 느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자의 눈매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양지영과 조태수는 차마 다가가지 못했어요. 26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딸 앞에 서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양지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버린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은별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갤러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다음 날 갤러리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은별님께, 저희는 당신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버려진 것들의 노래라는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견뎌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한 사람들. 편지를 읽은 은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도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26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도연은 은별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안 좋은 소식이라도.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좋은 소식일지도 몰라요. 은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며칠 후 은별은 불영사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스님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편지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불영사에 도착한 은별은 스님의 요양실을 찾았어요. 스님은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별을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은별이 왔구나. 전시회는 잘 됐니? 네, 스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은별은 스님께 전시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 편지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스님이 너무 아파 보였거든요. 스님, 제가 여기 며칠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곳이 내 집이잖아. 그날 저녁 은별이 법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절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은별은 궁금해서 마당으로 나가봤죠.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은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갤러리에서 봤던 그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수척해 보였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혹시 은별 씨인가요? 양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당신이. 조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계속할 수 없었어요. 대신 양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별아, 우리가 너의 부모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6년 동안 궁금했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은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원망보다는 순수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지영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할머니가 집안의 흉이라고 했고 우리가 약했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조태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은별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계셔.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하고 계셔. 은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은별의 말에 양지영과 조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손가락이 저를 아프게도 했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버려지지 않았다면 스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림도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은별은 자신의 6번째 손가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손가락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비록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더 큰 사랑도 받았거든요. 양지영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은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26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조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밤 세 사람은 법당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은별은 생각했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5년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서도현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하늘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엄마 손가락 정말 신기해요. 하늘이는 은별의 6번째 손가락을 행운 손가락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별의 부모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녀 하늘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김만희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진 후 많이 달라졌어요. 은별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병상에 누운 할머니는 은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은 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불영사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별의 후원으로 어린이 미술관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도연아 스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미술관을 찾은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 아이는 은별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너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림도 아름다워져. 은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스님께 들었던 그 말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은별은 하늘이와 함께 불영사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하늘이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겼어요? 하늘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하늘아, 진짜 아름다움은 남들과 다름에서 시작된단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을까?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은별은 자신의 6번째 손가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이 손가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의 행운 손가락처럼요. 맞아, 엄마의 행운 손가락처럼. 하늘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별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화가가 되었거든요. 엄마, 저도 커서 엄마처럼 그림 그릴래요. 그래, 하늘이도 엄마처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렴. 연못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별은 하늘이를 안고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요. 6번째 손가락은 더 이상 감춰야 할 기형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불영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별과 하늘이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연못에 비친 석양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